나치 독일군에게 요청한 전투를 끝낼 방법 뭐였을까요? 사실상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 휴전협정, 그런 조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을 제안한 이는 이제 막 총리가 된 필리프 빼땡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빼땡. 빼땡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육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전쟁 영웅으로 올라서서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당시에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빨리 항복을 선언하고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예. 그 당시 나이가 이미 84살, 84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빼땡은 전쟁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너무나 강해 보였고 그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줄이려면 나치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총리 빼땡의 휴전 제안에 히틀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패전국이 된 독일의 이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니까 복수한 거네요. 복수하겠다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히틀러는 먼저 협정 체결을 위해서 프랑스를 특별한 한 장소로 불러냅니다. 바로 꽁피에뉴라는 지역의 숲에서 그 협정을 맺자고 한 건데요. 뽕삐뉴? 히틀러는 대체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 독일이 항복한 곳 아니에요? 1차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 꽁피에뉴 숲으로 프랑스를 불러낸 거예요. 뭐야 어떻게 했어? 벽을 부셨구나. 맞네, 예, 부셨네.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야, 1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프랑스로서는 영광인 박물관인데 그 벽을 부수고 22년 전에 맺은 그 꽁피에뉴 숲 빈터로 다시 끌고 가서 거기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왜 나중 생각 안 해, 항상. 진짜 희비가 명확히 엇갈리겠다. 아, 이걸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겼구나. 굴욕을 먹었다고 이렇게 만회했다고. 나치 독일은 프랑스 땅 일부를 점령하는 건 물론 점령지에 주둔할 나치 독일군에게 프랑스 정부가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주 내용이고요.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군 점령 지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려 프랑스 영토 전체의 5분의 3, 절반이 약간 넘는 비율인 것이고요. 게다가 점령지에 위치한 요새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의 무기, 탄약, 장비까지 독일군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 점령군의 유지 비용, 주둔 비용까지 모두 프랑스 정부한테 떠넘깁니다. 하루에 4억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84억 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갚지 않으면 매일 900억 원씩 국채가 쌓이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게 내야 되는 돈이에요. 저희 그 항복 괜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독일 강점기 4년 동안 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말도 안 약 돼. 243조 원 와, 대박이다. 내야 하는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히틀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히틀러도 프랑스에 한 가지를 허락해 준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아래 지역이 되겠는데 나치 독일은 자신들이 점령하지 않은 요 남쪽 이 지역을 프랑스 정부가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남겨둔 곳이고요. 이른바 자유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7월 10일 자유지역에는 프랑스인들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우게 됩니다. 미시라는 도시를 수도로 한 일명 비시 프랑스 체제였죠. 이때 비시 프랑스 체제를 이끄는 수장이 바로 히틀러와의 휴전협정을 제안했던 총리 빼땡이었습니다. 빼땡이 이끄는 이 비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과의 조약에 따라서 해군은 물론 기존의 프랑스 식민지까지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한 것이고요. 프랑스의 굴욕은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 날 또다시 이어집니다. 바로 히틀러가 파리를 둘러보며 승리를 자축했거든요. 그걸 역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펠탑.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들어왔을 거야. 히틀러가 이제 파리 방문한 게 이때가 처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안 왔다고는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렇게 히틀러는 2시간 15분 동안 마치 여행하듯 유유자적하게 파리를 둘러봤습니다. 관광을 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내 거야? 약간 이런 거네. 원래 저기서 사진 찍으려면 사람 저렇게 없을 수 없는데. 맞아요. 히틀러가 이제 파리를 둘러볼 때 독일군이 파리 시민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벤츠 오픈카를 타고 파리를 이렇게 순회할 때는 완전히 히틀러를 위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완벽한 복수까지 끝마치고 프랑스를 손에 넣은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의 랜드마크를 나치의 상징으로 도배해버린 거예요. 아, 저 국기 달아놨네. 네, 맞습니다. 아, 에펠탑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에펠탑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비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앞에 모두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뒀어요. 복수에 미친 사람이죠. 당시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치욕적이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부 프랑스인들은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기 직전에 미리 대비를 해놨습니다. 에펠탑 꼭대기까지 올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잘랐어요. 자르고 승강기 스위치까지 부숴버립니다. 네, 덕분에 히틀러는 에펠탑을 오르지 못하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못 올라가도 뭐 시키는 거 쉽잖아요. 1,500개가 넘는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결국 나치 깃발을 꽂고야만. 와, 엘리베이터도 없이. 파리의 정신을 담아서 만국박람회용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딱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기다가 독일의 그 프로파간다, 선전물 붙여놓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도이칠란드 쥐스트오프 알렌 프란텐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프랑스인 못 올라가게 하고 자기들만 올라가요. 게다가 이들은 독일을 패전으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영웅들의 기념비와 동상까지 파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좋네. 파리를 상징하는 장소에 나치 깃발을 걸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서 히틀러는 또 다른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뭐죠? 바로 유서 깊은 프랑스의 문화예술품을 약탈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파리에 들어가는 독일군 부대에 특별한 부대를 섞어 보냈는데 ERR이라 불리는 일명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였어요. 여기 약탈하기 위한 부대까지 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국가들의 문화재 약탈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의 관장이 히틀러를 위한 미술 작품과 여타 예술품 콜렉션 목록을 이렇게 미리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가 미술 역사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작품을 압류하거나 약탈했습니다. 2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예술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히틀러에게 프랑스는 예술품의 보고와도 같았고 프랑스 침공은 곧 프랑스의 방대한 작품들을 수집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3대 박물관 중 하나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인 밀로의 비너스 등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루브르 박물관은 이미 프랑스가 독일군에 쳐들어오기 전에, 점령하기 직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을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루브르 박물관은 문을 굳게 닫고
박물관장의 지시 아래 작품을 하나하나 포장했습니다. 와. 그리고는 총 1,862개의 나무 상자에 실어서 박물관 밖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 작품들을 실은 차량들 모두 200여 대가 전국 200대. 각지에 여러 성, 수도원, 미술관 등으로 작품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금 작품들을 잘 지켰는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땠어요? 예, 물론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들을 다 이렇게 꽁꽁 숨기는 건 불가능했죠. 예.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당대 프랑스의 예술품 콜렉터로 손꼽히는 상류층 가문들이 소유한 작품들도 모조리 빼앗아 갔거든요. 이때 빼앗은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한번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피카소? 예, 맞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와 대표적인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의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상이 소유한 작품들이었지만 독일군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한 고흐 작품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천재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를 운영하는 베른하임 젬느 가문이 소유한 역시 반 고흐 작품입니다. 이 가문은 독일군의 눈을 피해서 이 작품을 포함해서 세잔, 마네, 르누아르 등의 작품들을 프랑스 남쪽 성으로 옮겨서 다락방에 숨겨놨지만 결국 모조리 빼앗기고 저택은 불태워졌어요. 히틀러는 이렇게 예술품을 약탈하는 특수부대 외에도 와인 피러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을 군대와 함께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와인이면 와인이네요. 와인 피러는 프랑스의 고급 와인과 샴페인을 감별해서 독일로 보내는 작업을 담당하는 와인 수입상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가치를 잘 아는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의 최고급 샴페인과 와인을 독일로 실어 날랐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40만 병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와인들을 나치들의 특히 나치 간부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회식 때 쓰려고. 회식, 나치 회식. 예. 히틀러는 이거 외교 행사라든가 귀빈들과의 파티 자리 그리고 참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프랑스의 이 고급 와인을 올려서 흥을 돋웠습니다. 아, 저 그냥 막 뿌렸겠네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만 있진 않을 텐데 이 와인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맞아요. 이 와인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저항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유서 깊은 라투르 다르장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지금은 노트르담 성당 근처에 있는데 그곳 식당 주인은 나치 치하에서 독일군에게 와인이 약탈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지하 저장고에 벽을 쌓은 다음에 2만 병에 달하는 고급 와인들을 다 숨겨놨대요. 그리고 지하 저장고를 닫고 그거를 이제 좀 혼선을 빚기 위해 8만 병의 일반 와인을 이제 위장을 시켜놨다고 해요. 그 와인을 이렇게 약탈해 갈 때 우리 프랑스 정부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예, 프랑스 정부는 그걸 이제 거부하기는커녕 나치 독일의 최고급 와인을 공급하기 위해서 프랑스 와인 상인들에게 독일로 보내는 와인 배송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 더 많은 와인을 보내기 위해서 프랑스 내의 와인 소비를 줄이려고 꼼수까지 동원했어요. 프랑스 전역에 알코올 광고를 그러니까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그리고 때로는 금주하는 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정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 편인 거야? 자유 지역에 세워진 비시 프랑스 체제의 수장 빼땡이 일찌감치 히틀러를 만나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C'est librement que je me suis rendu à l'invitation du Führer. Je n'ai subi de sa part aucun diktat, aucune presse à tous ceux qui attendent aujourd'hui le salut de la France. Je cadre une activité constructive du nouvel ordre européen que j'entre aujourd'hui dans la voie de la collaboration. Cette collaboration doit être sincère. Elle doit être exclusive de toute pensée d'agression. Elle doit comporter un effort patient et confiant. 야, 저렇게까지. 빼땡은 나치 독일과의 협력이 프랑스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빼땡의 말이라면 따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도 나치 독일군에 순응하면서 그들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프랑스 측이 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사 L사 있어요. 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품사 C사 이런 데는 나치 장교들 부인 옷 만들어주고 이 빼탱의 흉상 뭐 오늘날 말하자면 굿즈를 한 2,500개를 만들어줘가지고 혜택을 입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R사 있어요. 여기도 나치 독일에 협력을 했거든요. 전시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전차의 부품을 생산해야 되고 찝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협조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역사다. 맞아요. 자, 이유 작가님. 네, 나치 독일에 또 협력한 이들을 가리키는 프랑스어가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콜라보라는 단어. 콜라보. 네, 콜라보가 익숙하시죠? 그런 네. 뜻이에요? 이게 프랑스어로는 원래 콜라보하토흐라는 협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시기에는 콜라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독일에 협력한 사람 그리고 우와. 적과 내통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콜라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좀 모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우와.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에 저지른 세 번째 만행은 바로 프랑스인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인들이 누리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까지 빼앗아갔는데요. 바로 음식에 대한 강력한 제재였죠. 아니 하다가 음식은 왜 뺏어가요? 당시 전시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은 프랑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점령지는 물론 독일군이 점령하지 않은 위시 프랑스까지 빵의 제조를 줄이고 빵에 들어가는 곡물까지 법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전쟁 중 식품의 1인당 소비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인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허용되는 식품의 양을 달리해 배급했죠. 이게 뭐야? 예, 이건 프랑스의 한 여성이 배급으로 받은 빵 2조각입니다. 먹다 남은 것 같은데? 숫자도 써 있는데 50g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불과 아이고야. 50g밖에 안 되는 어머. 양입니다. 이 빵을 배급받은 여성은 하루에 식빵 반 조각보다 약간 더 많은 그걸 아주- 하루에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배급되는 그러니까 이만큼만 살 수 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연료마저도 제한을 했습니다. 아. 프랑스 발전소 가동이 원래 나치 독일 점령 전과 비교해서 점령 후에는 4분의 1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료조차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두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석탄을 이제 배급받게 돼요. 그것도 이제 양이 너무 적어서 추운 겨울에는 난로가 되는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불을 쬐고 그랬다고 해요.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나치 독일의 수탈에 프랑스 내의 물자가 부족해지자 프랑스인들의 패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물자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해서 이제 신발 밑창도 나무로 만들었고요. 게다가 천이 부족해서 치마를 좁게 그리고 약간 더 짧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군이 낙하산, 밧줄, 그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내에 있는 비단, 스타킹까지도 다 가져간 탓에 프랑스 여성들은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이게끔 다리에 검정색 가루를 발랐어요. 심지어 종아리에 검은 선을 그어서 스타킹에 있는 선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나치가 점령하고 나서는 모든 게 너무 초라해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나치 독일이 이제 물자 제한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 이상은. 사실 이것까지는 전초전일 뿐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프랑스인들을 탄압했거든요. 또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해인 1940년 말에 파리에 살았던 그 한 엔지니어인데요. 자크 봉세르장이라는 인물이 독일군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 같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고 하필이면 자크 봉세르장 굉장히 키가 컸대요. 키가 커서 곧바로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파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그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벌금형, 벌금. 네, 벌금형. 예. 하지만 그의 처벌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파리 엔지니어 자크 봉세르장은 독일군에게 폭력 행위를 한 죄로 독일 군사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총살되었다. 예, 당시 사형 집행을 알리는 포스터로 독일군은 그의 처형을 여기 보듯이 대대적으로 알렸고요. 이후에도 프랑스인에 대한
나치 독일군의 탄압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